나이가 들어가며 머리칼이 희끗해질수록 곁에 남은 오랜 인연의 무게를 자꾸만 헤아려 보게 됩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한 동네에서 이웃하며 아이들이 커가고 우리네 모습도 늙어가는 것을 함께 지켜본 사이라면 그 깊이를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형제보다 자주 문안을 나누고 찌개 한 대접을 담장 너머로 쉽게 건네던 그런 정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서글프게도 사람의 마음이란 처지가 조금만 바뀌어도 참 쉽게 흐려지고 뒤틀리곤 하더군요. 평생 다정하다 믿었던 이웃의 얼굴 뒤에서 낯선 괴물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 그 오랜 세월은 대체 어디로 가버리는 것일까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67 박정숙 어머님의 씁쓸하고도 깊은 회상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유독 제 삶을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 보여주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게는 이 동네에서 29년을 함께한 영천댁 언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그 언니는 해가 저물 때쯤이면 골목 어귀 평상에 앉아 부채를 흔들며 이웃들에게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사실 언니네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분은 동네 카센터에서 평생 기름때를 묻히며 일하셨고 언니도 식당 일을 다니며 아등바등 자식을 키운 걸 골목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입술을 거쳐 나오는 자식들 이야기는 언제나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은 성공 신화로 둔갑하곤 했습니다. 서울에 이름 없는 대학을 나온 큰아들은 어느새 대기업 핵심 연구원이 되어 있었고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딸아이는 곧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날 것이라는 서사가 매일같이 평상 위를 굴러다녔습니다. 언니는 자식이 보내준 용돈이 많아 은행에 쌓아두기만 한다며 일부러 10,000원짜리 몇 장을 지갑에서 꺼내 보이며 어깨를 으쓱이곤 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자식을 향한 애틋한 허세려니 싶어 웃어 넘겼습니다. 자식이 잘 되었다는데 굳이 초를 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똑같은 자랑이 10년, 20년이 넘도록 반복되고 만날 때마다 내용이 부풀려지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고단했습니다. 언니는 예전 이야기를 마치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처럼 눈을 반짝이며 늘어놓았는데 그 자랑 끝에는 항상 은근한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자식을 워낙 엄하게 잘 키워 알아서 대성했다는 식이었지요. 그러면서도 언니는 본인이 참 겸손한 사람이라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었습니다. 남들이 영혼 없는 감탄을 하면 언니는 슬그머니 제 얼굴을 살피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짐짓 너스레를 떨며 정숙이 너도 나중에 좋은 날이 오지 않겠냐며 툭 던지곤 했습니다. 그 말투 속에는 이교대 근무로 밤낮 없이 기계 기름 냄새를 풍기던 제 아들에 대한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는 새벽에 출근하는 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차기도 했고 여자는 자식 농사가 평생 성적표라며 위로를 가장한 비수를 찔러댔지요. 저는 그저 오랜 이웃사촌의 정을 깨뜨리기 싫어 마른 침을 삼키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제 아들은 전문대를 나와 외곽공단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 일을 해왔습니다. 일주일은 별을 보고 출근하고 또 일주일은 자정이 넘어서야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돌아오는 고단한 삶이었죠. 거칠어진 손마디와 피로에 절어 어두워진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뒷바라지를 더 잘해주지 못한 죄인 같은 심정으로 살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밥상 위에 고기 반찬 하나 더 얹어주고 출근길 주머니에 따뜻한 꿀물을 찔러 넣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영천댁 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알면서도 만날 때마다 공장 일은 몸이 상하면 일회용품처럼 버려지는 법이라며 제 아들의 직업을 깎아내렸습니다. 자신들의 자식들은 에어컨 바람 나오는 사무실에서 펜대를 굴리는데 저러다 늙어서 몸 상하면 어쩌냐는 걱정 어린 타박은 제 가슴을 여지없이 도려냈습니다. 저는 정말 언니 자식들이 대단하게 잘 사는 줄로만 알고 늘 언니의 큰 목소리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소박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온 아들이 평소와 달리 현관문을 잠그는 손길부터 떨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방 안에서 제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구겨진 로또 복권의 숫자와 화면 속 숫자가 거짓말처럼 일치했습니다. 자그마치 1등 당첨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거금이 아들의 통장으로 들어오던 날 저희 모녀는 거실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쁜 마음보다 이제는 아들이 그 차가운 공장에서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녹여내더군요. 아들은 아주 차분했습니다. 조용히 사직서를 냈고 빚을 갚았으며 무릎이 아픈 저를 위해 따뜻한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 통장에도 넉넉한 돈이 채워졌고 저는 더 이상 마트 세일 전단지를 보며 손을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평상 위를 채우던 언니의 자식 자랑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소문은 발이 없어도 골목을 넘어 퍼지는 법이라 제 아들이 엄청난 대박이 났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 퍼져 있었거든요. 평생 제 위에서 자식들의 대단함을 늘어놓으며 기쁨을 느끼던 언니 입장에서 더 이상 우월함을 내보일 명함이 사라지자 자존심이 상해 입을 다물어버린 것이지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제가 이사를 간 후 언니는 바뀐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옹졸한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제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뒤로는 온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퍼뜨리고 다녔던 겁니다. 정숙이 전현이 복권에 당첨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벼락부자가 되더니 30년 이웃을 사람 취급도 안 한다며 저를 배은망덕하고 아나무인인 인간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과거에 부친 게 한 장 건넸던 일까지 들먹이며 자신이 저를 키워낸 것처럼 부풀려 저를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매장하려 들었지요. 저는 더 이상 언니의 허세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도 잠시 뒤에서 들려오는 칼날 같은 말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지가 바뀌자마자 괴물처럼 돌변하는 오랜 이웃의 모습을 보며 인간관계의 씁쓸한 단면을 마주한 것 같아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비록 언니의 행동 때문에 속상하기는 했지만 저는 30년 인연을 쉽게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힘들 때 의지가 되었던 그 소박한 정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든 나부터 형편이 풀렸다고 하루아침에 안면을 바꾸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준 차를 타고 백화점에 다녀올 때면 항상 언니 생각이 나서 한우 세트나 영양제 한과 같은 귀한 것들을 사들고 언니네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숨통이 트였으니 그동안의 정을 갚고 싶었던 제 나름의 호의였습니다. 언니는 선물을 받을 때마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뒤에서 제 흉을 보았던 게 찔려서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영천댁 언니네 집안을 둘러싼 소문은 금세 골목에 퍼졌습니다. 대단한 기반을 닦아놨다던 언니의 자랑들이 껍데기가 벗겨진 채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세금을 감당 못해 쩔쩔매던 큰아들의 사정은 소문보다 가혹했습니다. 대기업 핵심 연구원이라던 아들은 알고 보니 작은 하청업체의 임시직이었고 그마저도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금으로 버티는 처지였습니다. 미국 지사로 간다던 딸아이 역시 서울 변두리의 계약직 자리에서 밀려나 집안에 틀어박혀 지낸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결국 허울 좋은 도시의 집세를 감당하지 못한 자식들이 짐을 싸들고 이곳 변두리의 낡은 빌라로 기어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언니의 자랑에 소가리를 했던 이웃들은 고소하다는 듯 입방아를 찌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단 한순간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을 그 어미의 심정을 저 역시 아들을 공장으로 보내며 피눈물을 흘렸던 세월이 있기에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생 가짜 성벽을 쌓아놓고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언니의 외로움이 참 애처로울 뿐이었습니다. 언니는 자식들의 이삿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마다 평상을 지키던 낡은 부채는 먼지만 쌓여갔고 언니는 하루 종일 불 꺼진 창문 틈으로 이웃들 눈치를 살피는 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당하던 언니의 어깨가 한없이 낮아진 모습을 보며 저는 인생의 부질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초겨울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 인터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두꺼운 점퍼를 껴입은 영천댁 언니가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서 있었습니다. 껄끄러운 관계가 된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거실로 언니를 맞아들였습니다. 언니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도 손만 떨며 거실 바닥만 내려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자식들이 들어갈 빌라의 전세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언니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게 온갖 악담을 퍼붓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태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들 집 잔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사가 무산되게 생겼다며 제게 2억 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내년 봄이면 아들놈이 자리를 잡을 테니 우리가 함께한 30년 세월과 정을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도리를 해달라는 청이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마치 구멍가게에서 담배 한 갑 빌리듯 가볍게 입에 올리는 언니의 얼굴을 보며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환멸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아쉬울 때는 제 아들의 명예를 짓밟고 저를 매장하려 들더니 막상 제 자식의 돈줄이 막히자 염치도 없이 30년 이웃이라는 껍데기를 내밀며 손을 벌리는 그 얄팍함이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언니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 키우는 어미 처지에 이 정도 소리도 못하냐며 오히려 뻔뻔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지요.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게는 그런 여유로운 돈이 없으며 설령 있다 한들 지난 세월 동안 언니의 입술을 통해 받아야 했던 무수한 무시와 칼날 같은 말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내어줄 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읊조렸습니다. 제 거절이 떨어지자 언니는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붉어진 얼굴로 주섬주섬 계약서를 챙겨 나갔습니다. 그 굽은 뒷모습을 보며 30년 동안 나누었던 수많은 웃음과 정들이 겨우 이 정도의 추악한 영수증으로 청구되기 위해 존재했나 싶어 지독한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돈 몇 억이라는 현실 앞에 그 긴 세월의 두께가 무가치하게 바스러지는 것을 본 서글픈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이제는 제 마음속에서 영천대기라는 오래된 이웃의 마지막 페이지를 완전히 덮어야 할 때가 왔음을 받아들였습니다. 30년 세월의 마지막이 결국 돈 몇 푼 앞에서의 염치 없는 손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쓸쓸하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가장 따뜻해야 할 부모의 사랑이 자식이라는 눈먼 굴레에 갇혀 타인에게 가장 이기적인 비수가 되어 날아오기도 하지요. 영천댁 언니 역시 뒤틀린 욕심 때문에 평생 곁을 지켜줄 소중한 이웃을 스스로 저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박정숙 어머님께서 겪으셨을 그 지독한 허탈감이 이 찬 바람에 조금이나마 씻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내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찬찬히 돌아보며 나는 누군가에게 세월의 무게만큼 든든하고 담백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 한번 묵묵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